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준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가 서운한 독립운동가는 약 15,000명.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내던진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MBC 영남은 얼마 전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으로 몽골에서 꽃피운 독립의 꿈 이태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하만 출신으로 몽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을 주목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반병일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우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 경남 윤주화 기자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독립운동가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1919년 1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던 연인 한 200만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우리는 당시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주장한 거지만은 당시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주장은 자유, 그다음에 인도주의, 정의, 평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당시에 이제 급한 것이 우리의 독립이었지만은 지금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특히 민족 대단결이라든가 민족 자결 문제 이런 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좀 그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향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의 존재 가장 먼저 확인한 곳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태준 선생이 이 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맨 처음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박형우 교수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이태준 선생이 졸업할 당시의 학교 명칭은 정확히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였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됐는데 그분의 학적부나 귀중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죠. 그러나 저희 의과대학에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이런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의사학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젊지만 이제 책임자를 맡게 됐고 다양한 각도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19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 배출 9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저는 세브란스 출신들의 독립운동을 다룬 중에서 특히 일회 졸업생 그 중에서도 김필순에 관련된 이제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여했던 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반병일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반병일 교수님은 전문 사학자로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귀중한 사료를 모으는 과정 중에 전혀 남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이태준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태준의 스승이자 또 동료이자 같은 우국지사인 김필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가 그 이전이었는데 아마 반병 교수님은 당시 의과대학에서 김필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설마 하랴 이런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짧지만 언급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반병 교수님의 그 업적하고 또 제가 또 연구했던 접근했던 부분하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게 됐고 이후에 이제 단짝으로서 저는 이태준이 어떻게 의사가 됐나 하는 과정을
이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이후에 반명희 교수님은 또 이태준에 관련 자료가 뭐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뭐 러시아 문서 뭐 등등을 다 종합해서 뭐 지금 그래도 웬만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잡히게 됐죠. 바로 그런 의미의 학교에 있는 학적부나 기타 요만한 자료 또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돼서 이태준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태준 얼굴까지 밝히게 되는 뭐 이런 이제 계기를 이루어진 게 사실 반병일 교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 교수님은 이태준 선생을 가장 먼저 연구하신 분인데 이태준 선생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태준 선생님은 상당히 이제 독특한 분이죠. 이제 요즘에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의사라고 전문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제 그 이태준 선생이 처했던 그 상황이 이제 우리 망국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선 시대 말기, 대한제국 말기에 이제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건데 당시 사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사로서 이제 이러면 사회적인 책임,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강하게 느꼈던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몽골로 이제 망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관여를 하셨는데 이제 비참하게도 이제 그 1921년 러시아 시베리아 내전 과정에서 이제 그 백파의 어떤 그 뭐랄까 운제르 베르가르가는 그런 뭐랄까요 백파 대장을 만나서 이제 희생을 당한 건데 의사로서 이제 당시에 그 뭐랄까요 우리 식민지 상태에 있던 민족의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일을 헌신적으로 던졌던 분이죠. 그래서 그 험난한 그 뭐랄까요 난국의 시대를 헤쳐나갔던 분인데 이제 어려서 젊은 30대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분이죠. 그래서 이태준 선생은 이제 당시로서 이제 지식인으로 선각적인 지식인으로서 단순한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선각자로서의 어떤 당시의 어떤 사회와 민족에 대한 자기 역할, 책임을 충분하게 했던 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윤주아 기자, 이태준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태준 선생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한 여러 독립지사들을 삶을 돌아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고 그들의 힘이 모두 모여서 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이 앞장서서 폭탄을 던지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이끌어간 그런 분들에게만 주목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장서서 폭탄을 던지고 또 독립운동을 이끌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법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동안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런 숨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발굴하고 그들을 알려서 새롭게 역사로 기록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앞서 소개했듯이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 출신입니다. 하만 출생의 이태준 선생이 어떤 계기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지 박 교수님. 이런 주제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얘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태준 선생이 1883년인데 태어나신 해가 이 해부터 몇 년 동안이 좀 이태준 선생의 그 장래와 관련해서 특이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1883년에는 소위 미국하고 수교 조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미국 공사 푸트가 한국에 왔고 이듬해는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또 갑신정변이 계기가 돼서 선교의사, 의료선교사 알렌이 1885년 4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열었습니다. 이런 격변기라고 그럴까 하는 시기에 이태준 선생이 태어났고 그게 토대가 돼서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태준 선생도 당시 이 하만에서는 도대체 서울을 가볼 수도 없는 사실 산골이고 어떻게 서울로 갔겠냐. 많은 다른 학자들이나 이 지역분들 말씀이 이 주변에 있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문물을 접하지 않았을까. 뭐 불교나 뭐 다른 종교보다는 이제 최신의 종교일 뿐더러 또 고종이나 지식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서양 문물하고 바로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905년에 마침 뭐 을사늑약도 일어날 즈음이고 또 부인이 또 애를 낳다가 금방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딸들을 남겨두고 아주 외롭다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정확한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당시 서울역은 지금 서울역 위치가 아니라 저 이화여고 쪽 저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김필순이라는 분이 형과 함께 김영재상이라는 상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아마 당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물건 중에 좀 큰 게 인삼이었는데 뭐 인삼을 뭐 거래하는 걸 표방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점원으로 취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김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밤에는 그 2층이 우국지사들의 무슨 회합 장소로 이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분이 김필순과 의형제를 맺었던 도산 안창호, 또 최남선 이런 분들을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뭐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태준 선생이 세브란스 의학교 시절에 2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나면서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처음에는 김필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필순은 1908년 세브란스 병원의학과를 제1회로 졸업하고 학교 교수로 남아서 후학도 지도하고 또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던 분인데 이 세브란스 병원을 제주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하고 여기서 의학교육에 열매를 맺은 에비슨 선생의 수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 제자 중에 이런 김필순이 운영하던 김형제 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했고 또 그렇게 점원으로 일하는 가운데 1907년 8월 1일 날 일본 통감부에 의해서 뭐 잘 알려진 구한국 군대 해산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항을 하는 박승환 대장을 포함한 많은 한국 군인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그 옛날 그러니까 서서문 지금 없어졌죠. 서서문 근처에 한국 군인 막사였는데 거기서 서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위치는 지금의 서울역 맞은편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큰 사태가 났음을 직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한국인 김필순을 포함한 또 여러 뭐 조수들을 다 동원해서 적수자 완장을 만들고 들것을 만들어서 일본군에 의해서 총에 맞은 많은 한국 군인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당연히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해 10월 1일 날 이태준 선생이 세브란스 병원의학교에 학생으로 입학한 걸로 봐서 에이비슨이나 김필순이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필순이 이태준의 아주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도산 안창호가 1909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산 안창호가 김필순과 의형제인데 1902년에 지금의 위치 그 서울역 앞 위치가 아닌 명동성당 맞은편에 구리계란 곳에 제중원이라고 불리던 시기에 1902년에 도산 안창호가 제중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주례는 민노아라는 선교사고 도산 안창호의 우인 대표가 김필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가까운 사이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도산 안창호는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소위 일제가 여러 가지 뭐 이토이로움의 뭐 사설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일을 즈음해서 한국의 우국지사들을 탄압하는 가운데 도산 안창호가 용산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그리고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하고 지금 서울역은 가까우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때 학생이었던 사람이 이태준인데 바로 도산안청호가 이태준의 여러 인품이나 또 댐댐이 또 나라의 우국, 애국에 대한 정신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최남선이 당시 조직하고 있던 청년학우회에 들라고 친히 일원에 해당하는 입회비를 주면서 여기에 들어서 활동하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그럽니다. 이후에 이제 바로 도산안청호가 이태준 선생의 두 번째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네, 이태준이 사실상 독립운동에 뛰어든 게 이 두 분, 김필순, 안창호 두 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증거랄까 어떤 사료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교수님? 예, 그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태준 선생이 쓴 편지가 이제 현재 밝혀진 게 두 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1912년에 미국의 당시에 이제 지금 박형근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이태준 선생은 이제 딱 망명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가신 데가 이제 금경, 저기 남경이죠. 이제 금능대학에 있는 그 남경으로 이제 망명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이제 그 안창호 선생한테 보낸 편지가 1912년에 썼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은 지금 이제 박형근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병원에 그냥 이제 도산 선생이 이제 그 안중근 사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안중근 하루빈에서 이제 또 히로부미를 이제 그 처단했을 때에 그 이제 주로 그 일본의 경무 총감부에서 이게 좀 잡아들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안중근 의사와 갖고 왔던 분인데 이제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한 10월 달부터 1909년 10월부터죠.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그 다음 1910년 2월 한 20일경까지 이제 경무총관부에 이제 그 체포돼 가지고 구금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석방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뭐 황해도 있는 평안도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체포돼서 이제 고생들을 하셨는데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1910년 2월 달에 이제 석방이 돼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너무 이제 고문당하고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경무총관부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세브란스 그래서 이제 이태준 선생님 만나게 된 거고 이제 거기서 아마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태준 선생님.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편지에 보면은 이제 그 따뜻한 말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하고에 이제 가입할 거를 권고를 했고 이제 입회부도 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청년하고회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신민회는 이제 중에 비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청년하고회는 좀 더 연배가 낮은 그 청년들로 하여금 이 장래에 소위 말하면 사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전문 청년들이 주로 가입을 해서 활동했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이태준이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청년학회의 이제 활동이 뭐 길지는 않지만은 그 활동을 통해서 말하면 이제 그 사회와 이제 민족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요? 지금 기울어져 가는 어떤 그 망국의 그 한국 조국을 위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자료는 현재 그 1912년에 이제 도산 선생한테 보낸 그 편지에 아주 절절하게 그 김필 선생의 안부도 묻는 것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편지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유일한 자료가 되었죠. 네, 김필순도 그렇고요. 후배인 이태준도 그렇고 당시 세브란스 의학교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뛰어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두서 가지를 이제 둘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태준이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에비슨 선생이 20년대 초반에 쓴 기록에 의하면 초창기 학생들은 전부 기독교 신자였고 최근에 들어온 학생 중에 일부는 특별히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세브란스를 다니면서 결국 기독교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졸업생 전원이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도 기독교를 믿는 착실한 신자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요새 같은 좀 혼란한 기독교 말고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한다든지 거꾸로 우리가 남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이태원 선생에는 항상 김필순을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거에 덧붙여서 스승이라 하면 전부 외국인 선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도하면서 뭐 사기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다소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니네는 독립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불어넣어줬을 거고, 또 다행스러운 게 에비슨도 지적했듯이 치외법권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은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일본 경찰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필순이나 몇 사람들은 조수 학생 때부터 세브란스 부지내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산한청화가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게, 당시 도청도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편하게 시국에서 논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도 이태원 선생은 김필순이나 또 에비슨이나 이런 선생들로부터 좀 정의로운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었을 거고, 또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들었을 거고, 이런 게 이태준이 독립운동에 나서게 된 아주 큰 바탕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태준 선생에 대한 자료가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남아 있는 거라고는 연세대학교 학적부 그리고 졸업 사진 정도인데요. 예. 그 졸업 사진을 보면 2회 졸업생이 6명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태준이 이 사람이다 어떻게 발굴하게 되셨나요? 이회 졸업생이 6명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모교에 남아서 교수를 했습니다. 1917년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거기에 이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인 강문집이라는 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분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나온 잡지 중에, 잡지라고 그럴까요? 1번 의정록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원하면 자기 사진까지 넣어서 광고를 합니다. 뭐 요새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두 분, 송영서란 분하고 박영식이란 분 두 분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진이 실려서.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나니까 세 분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인천에 있는 분인데 서광호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 손녀딸들을 통해서 사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확인이 돼서 두 분이 남았습니다. 박건호란 분하고 바로 이태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 있는 두 분인데, 한 분은 눈이 조금 이렇게 좀 위로 치우쳐져서 약간 좀 예리해 보이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부드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서 뭐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이태준 기념사업회에서 이태준에 관련된 이제 학술 강연, 대중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해인가 그 외 증손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 두 장을 보니까 이제 어떤 얼굴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은 코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코가 약간 좀 뭐 딸기 코가 아니지만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박건호란 분하고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부드러워 보이는 분이 이태원 선생님이 확인이 됐고, 그 집안에서 이 사진을 확인해서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래서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세브란스 의학교를 1911년에 졸업한 이태준 선생은 그해 말 중국 남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반 교수님, 당시 남경은 한인 애국지사나 유학생들에게 희망의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이유입니까? 당시 이제 그 망명할 당시가 이제 1911년 그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륙에서는 커다란 그 신해혁명이라고 이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만주족이 통치하던 그 청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새로운 중화민국, 지금 공화제를 주장하는 그 내세운 그 새로운 그 중국이 이제 탄생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특히 우리
한말의 그 지식인들이 특히 이제 선각자들이 사회와 민족의 책임감을 느꼈던 분들이 이 그 신해혁명에 대한 그 뭐랄까요 희망이라고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특히 이 손문 같은 경우에 아주 그 뭐랄까 중국 혁명을 이끌어갔던 숙문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태준 선생이 이제 김필 선생을 먼저 같이 망명하기를 먼저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저기도 이제 바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남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남경이라는 거는 바로 당시에 이제 그 중국 혁명의 일종의 말하면 혁명 세력의 이제 본거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해와 이제 말하면 이쪽 광주 그다음에 그 남경이 다 그런 중국 혁명의 이제 본거지 중국의 혁명 세력들이 이제 그 활동하던 지역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김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로 갔잖아요. 서간도로 갔는데 이 중국 남경으로 간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망명하는 분들이 주로 중국 그 만주로 가는 분들은 주로 의병 출신들 또는 이제 국내와하고 이제 인접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독립전쟁이라든가 독립군 활동을 위해서 가는데 이쪽 중국 상해나 남경이나 또는 광주로 가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좀 지역이 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역이 이제 세계 뭐랄까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하고 소통이 편리하고 또 그 중국 지역에서도 이제 뭐랄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럽과 먼저 접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문이 많이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망하는 분들이 이제 남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남경에는 이미 그렇게 똑같은 이태준 선생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한말부터 1910년대 전반기에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많이 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남경으로 이제 이태준 선생이 가게 된 거죠. 예. 의사였던 이태준 선생은 중국 남경에서 한 병원으로 들어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주아 기자, 이번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남경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경하면 이 신해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 중화민국의 선포식을 연 곳입니다. 이 초대 대통령인 순원의 묘인 중산릉도 있고 뭐 유구한 역사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태준 선생이 이 남경에서 도산 안창호에게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보면 남경에 와서 대6달 동안은 힘들게 지내다가 어떤 중국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기독회 의원이라는 병원에 취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병원은 1800년대 후반 캐나다 선교사에 의해서 지어진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태준 선생이 이 남경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병원은 100여 년 전에 있는 벽돌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병원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는 100년 전에 근무했던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그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렀었는데 사실상 이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태준 선생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학계에서도 아직 이 중국에서의 선생의 흔적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운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도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그 중국이라고 하는 또 몽골이라고 하는 그 예국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남기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료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남기는 경우가 드물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냉전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류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참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나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태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제 그 행적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기 상당히 힘든데 뭐 그것이 뭐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이고 문헌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태준 선생이 이제 그 뭐라고 활동했던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14년 이태준 선생은 몽골로 갑니다. 당시 애국 지사들은 주로 중국 상하이나 난징, 만주로 망명을 가 있었는데 굳이 몽골이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 궁금한데요, 반 교수님. 예. 그 몽골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리적으로 상당히 내륙 지방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멀긴 한데 이제 당시에 이제 유동열 선생이나 또는 김주익 선생이 또 이제 나중에 이태준 선생만 하더라도 그 몽골이라는 지역에 이제 주목을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이 이제 일본의 그 영향력이 좀 미치기 좀 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밀스럽게 예를 들면 군관학교를 이제 수립할 그 뭐랄까 그 계획을 세웠는데
군관학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독립전쟁을 일본하고 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독립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대가 필요할 것이고 독립군이 그럼 그 독립군들을 훈련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그 사관들이 이제 필요했죠. 그래서 유동열 선생의 그 당시 계획을 보면 한 1,000명 정도 대대장급의 그 장교들 양성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이제 만주 지역이나 중국 지역, 러시아 지역에 이제 학교들을 세우고 반일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국내에 이제 의학교에 이제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켜 가지고 여러 중요한 지역에 이제 병원들을 세우고 그래서 근거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큰 그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바로 이제 김유식 선생을 이제 거기서 그 남경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김유식 선생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유동열 선생이 갖고 있었던 그런 비밀 군관학교를 이제 몽골에다가 이제 설립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태준 선생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가지고 결국 김유식 선생을 만나서 이제 몽골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가서 이제 활동하게 된 것이 결국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망,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은 이태준 선생이나 또는 김유식 선생, 유동열 선생 이런 분들은 몽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군관학교를 이제 세울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몽골로 갔는데 실패를 했고요. 이태준 선생이 몽골 올란바토르에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윤주아 기자, 네. 병원을 세운 이유는 또 뭔가요? 네. 그 이태준 선생이 몽골로 간 것은 1914년입니다. 당시 몽골에서는 전염병이 무섭게 돌고 있었는데요. 그 몽골은 국교가 라마 불교입니다. 그래서 근대 의술이 없었고 당시에 병에 걸리면은 기도를 드리거나 뭐 주문을 외는 등 이런 미신적인 치료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이렇게 퍼졌고 당시 전염병으로 몽골 인구가 줄어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태준 선생은 아마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몸을 바친 애국지사이긴 하지만 또 그 전에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병원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동의의국입니다. 이 동의의국이란 뜻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병원이란 뜻인데요. 그 병원은 물론 몽골인들에게는 이 근대 의술로 자신들의 전염병을 치료해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었지만 또 우리 애국지사들에게는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당시 의사 이태준 명성은 몽골 국왕에게까지 들어가서요. 국왕의 주치의로 임명이 됐고 몽골인들에게는 신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의 의술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게 가능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이태준 선생의 어떤 의사로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을 좀.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를 가진 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필순인데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이태준 선생은 김필순 선생이 스승이자 또 애국 독립운동에 나선 이제 동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필순과 같은 그 7명의 졸업생을 두고 에빈 선생이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토론토에 있을 때 캐나다에 많은 의사들을 배출했지만 이 7명의 졸업생들만큼 이론적으로나 또 의사로서의 어떤 의술로서나 이렇게 겸비된 사람을 처음 봤다. 근데 내가 이 졸업생들을 배출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있는데 여러 명의 생명을 구했어도 한 명의 실력이 모자라든지 부주의해서 한 명의 생명을 잃게 하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했고 또 하나 이 학생들이 조그만 간단한 처치 수술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만 다리 절단이나 큰 수술은 외국인 교수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외과 전문의 수준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철저한 의학 교육을 받은 이태준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뭐 약이나 의료기구만 있으면 또 더군다나 그 외진 곳이고 아직 서양 의술이 접근하지 못한 이런 몽골에서 아주 간단한 위생규칙만 지켜도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을 또 치료할 수 있는 전염을 막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몽골의 마지막 왕인 보호득한 8세와 잘 알게 됐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태준 선생이 졸업한 이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를 처음 만든 알렌이 마치 민영익을 치료해서 고종의 후원으로 병원이 만들어졌듯이 거꾸로 그 이회 졸업생인 이태준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몽골에 갔는데 몽골의 마지막 왕의 주치가 됐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윤주아 기자, 네. 몽골에도 취재를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준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저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면 가장 중심지에 이태준 기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몽골 정부와 그리고 주 몽골 대사관 그리고 한인회, 연세대학교가 힘을 합쳐서 조성한 곳인데요. 자국민도 아닌 이 외국인을 위해서 수도 한가운데 이 기념공원을 만들어 뒀다는 것 자체가 이태준을 몽골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보건사회연구원에도 취재를 갔는데요. 그쪽의 의사분들도 이태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때 뭐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국왕의 어이로서 이렇게 최고 훈장까지 받았고 그 증거가 몽골 그 국립문서보관서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몽골인들에게 이태준 선생은 고마운 존재, 더 나아가서 한국과 몽골의 어떤 수교의 상징적인 존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대 의술을 펼치면서 의사로서 많은 돈을 벌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 교수님, 이태준 선생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독립운동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민족에 대한 엄청난 그 책임감, 헌신성을 이제 느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몽골의 마지막 왕 보고득한 그 최초 황제지요. 당시 이제 독립선언 후에 이제 주 어휘까지 이제 올라가신 분인데 특히 이제 당시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임시정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이제 저기 8.2강 회의가 이제 올해 저희 100주년이 됩니다만은 어떤 1919년 2월 달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김일주 선생이 이제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파리강화에 파견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임시정부의 이제 전권 강화 대사로 이제 임무총장으로서 이렇게 됩니다만은 김일주 선생이 파리로 갈 때 여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 겁니다만 한테 $2,000 정도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2,000면은 뭐 그 여비로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돈이고 또 그리고 그걸 이제 지원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라든가 뭐 그 이전에는 저쪽에 이제 그 서간도 지역에 그 부민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한인 자치 조직이죠. 거기서 이제 운영했던 그 신흥학교에 이제 졸업생들이 주로 만들었던 게 이제 신흥교구단인데 신흥교우보라고 하는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도 의원했습니다. 그 이태준 선생이. 그래서 이태준 선생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고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독립운동가들보다는 이제 그 여건이 경제적 여건이 낮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 의해서 왕래를 하는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뭐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교통을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결국은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 필요한 그 교통비라든가 어떤 여비 같은 거 어떤 활동비를 이제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비롯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조직들이 이제 이태준 선생한테 많은 신세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태준 선생이 몽골에서 이제 동의국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에 관여한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 독립운동가들에게 이제 많은 경제적인 그 도움을 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비밀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큰 공적을 남겼지만 결국 소비에트 자금 운반 과정에서 이태준 선생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몽골의 일종의 이제 동이국이라는 것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왕래하는 여러 독립운동가, 아주 다양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왕래를 하던 그런 지역이고 그 병원 바로 그런 게 근거지 역할을 했죠. 숙소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 교통도 제공하고 또 심지어는 왕래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혁명운동,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제 위험한 그런 일에 이제 관여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제 그 북경하고 이제 상해를 이제 오가면서 그 고륜에 이제 그 근거지 동이국이 있습니다만 왕래하면서 이제 북경에서는 이제 그 김원봉 그 약산 의열단을 이끌고 있던 김원봉 선생과 연결돼서 이제 의열단에도 가입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인 그 한인사회당의 또 비밀 연락원으로도 관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당시에 한인사회당이 주축이 됐던 그런 뭐랄까 모스크바 자금, 그 당시에 신흥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제 40만 루블, 금루블입니다. 그게 이제 화폐가 아니고 지폐가 아니고 금루블은 이제 일곱 금덩어리죠. 이거를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 이태현 선생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의사로서 그렇지만 어떻든 그 역할을 충분히 이제 감당을 하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볼세비키 세력들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문제 이런 들하고 그래서 일본이나 또는 그 반혁명적인 어떤 입장에 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태현 선생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태현 선생은 결국은 이제 당시에 시베리아 내전 또는 이제 시베리아 내전을 피해서 이제 당시 몽골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백위파 세력 장군이죠. 운게른 스테른베르그의 부대에 의해서 이태현 선생이 이제 연금 상태에 있다가 결국 이제 잔인하게 이제 그 학살당한 그런 비참한 치욕을 이제 맞게 된 결과가 되었죠. 예. 38살의 나이에 머나먼 땅 몽골에서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건데요. 선생님 묘나 유해는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박경우 교수님하고도 이제 그 참 유해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거기 몽골에 계신 분들도 이제 광고도 내고 몽골 그 신문에도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찾아왔습니다만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몽골의 그 자이슨 그 전망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몽골하고 소련 적군의 어떤 연합군이 이제 일본의 관동군하고 이제 엄청난 전쟁, 그게 이제 노문한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노문한 전투에서 이제 승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 그 전망대거든요. 바로 그 터가 아주 상당히 보면 당시에 그 러시아 아니 몽골의 어떤 귀족들만 묻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말하면 귀족들만 묻히던 아주 성스러운 지역인데 거기에다 아마 그 이태현 선생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몽골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태현 선생을 뭐랄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에 의해서 아마 그게 묘지가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그 자이슨 아마 언덕 한 중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길로 변했어요. 그 자이슨 전망대 올라가는 그 길이 아주 유력한 그런 지역인데 하도 기막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성스러운 그 남산 성산 앞에 있는 그 지역인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몽골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독립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거치면서 그 길이 나고 큰 길이 나면서 아마 그것이 훼손되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현재로서는 그 이태현 선생 묘를 아주 기막힌 아주 자리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운형 선생의 그 몽골 여행기 거기에도 이제 그 상당히 그 거기에 찾아가서 몽양 선생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조선의 저명한 청년이 유력한 청년이 와서 여기서 희생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글도 남겼습니다만은 그 묘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 이제 기록에만 남아 있죠. 몽양 선생의 여행기만 남아 있고 그 흔적은 이제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윤주화 기자, 네. 취재를 하면서 이태준 선생의 후손들을 만나봤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고향에서 함안에서 선생의 기념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태준 선생은 함안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그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두 딸을 동생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딸 가운데 둘째는 또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의 직계 자손이라고는 첫째 딸 한 명만 남아 있었는데요. 그 첫째 딸의 후손들을 찾아보니까 외 증손자 되는 분이 이제 밀양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그 집안에서도 이태준 선생의 존재를 안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러면은 뭐 일제 포갑도 있었겠지만 당시 이태준 선생이 그 본적을 경남 함안에서 경북 상주로 옮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도 이태준 선생이란 조상이 있는지 뭐 독립운동을 했는지 몽골에 계셨는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몽골에서 사회주의 성향이다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쉬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준 선생에 대한 자료나 흔적도 집안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함안군에서 약 10년 전에 이태준 선생의 인천 이시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태준 기념사업회가 꾸려져 있는데요.
이 함안군과 함께 해마다 이제 학술 대회를 열어서 이태준 선생을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태준 기념공원인데요. 이 몽골에 있는 공원을 우리 함안에도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이 마땅한 터를 찾지 못해서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 생가와 멀지 않은 곳에 이태준 기념공원 터를 확보를 해서 아마 올해 말에 첫 삽을 띄면 내년 말쯤에 이 국내에도 이태준 선생의 기념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연세대학교는 이 이태준 선생의 선양 사업 꾸준히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계기가 된 거는 1985년 제주부터 시작된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으니 우리도 좀 어디에 가서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과정 중에 여러 나라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중에 최종 정해진 곳이 몽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의료 활동도 하고 또 몽골 국립의과대학 교수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6개월 동안 연수도 시키고 이런 일을 이제 하던 과정 중에 당시 그쪽 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의 후배가 되겠죠. 후배 한 분이 하루는 한국에 오셔서 이거 이태준 선생을 일한 분이 어떤 분이 있다던데 이런 분을 기념할 만한 좀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반면을 교수가 이태준 선생에 대한 연구도 했고 또 학교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걸 조심스럽게 몽골 정부에 타진을 했더니 몽골 정부에서 두 군데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아마 북한하고 관계가 약간 소원했던 모양입니다. 몽골이. 그래서 시내에 지금 비어있는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자리를 할 거냐 아니면 뚜루강이라고 남쪽으로 아까 저 뒤에 성산 바로 그 아래쪽으로 몽골이 건조 지역인데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 옆에 한 2,000평이 있는데 당시는 황무지였습니다. 뭐 여기를 하면 어떨지 어디 할 거냐 그래서 큰 땅을 선택했습니다. 2,000평을. 그랬더니 몽골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니네가 책임지고 여기 공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나 또 초기에는 칼도 도움을 주고 해서 기념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해필 자이성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이 근처가 그 묘지일 거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몽골 연세 친선병원이라고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외과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다른 뭐 여러 또 의료 봉사단체 뭐 이런 거와 관계 속에서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2년 후면 이태준 선생 서거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또 100주년을 기해서 또 다른 사실 한국과 몽골 사이의 어떤 우정의 아이콘은 징기스칸이 우정의 아이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준 선생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상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또 측면에서 계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도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몇 년 전부터 함안에 의료봉사단을 여름에 파견해서 의과대학생들이 또 의료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곧 서거 10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태준 선생에 대한 자취나 또 흔적이 사라져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손들이나 또 고향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태준 선생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걸음마 단계인데 이렇게 사라져가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일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참 이태준 선생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이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초두에 이제 15,000명 정도 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만은 그보다 뭐 몇십 배 이상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근데 그런 분들을 앞으로도 발굴을 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운동하신 분들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자기가 뭐 역사를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뭐 기록을 남기거나 그런 것이 없었죠. 연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그럼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 현대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 독재 정권도 겪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역시 냉전의 문제죠. 분단과 냉전 때문에
지금 이태준 선생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 또는 그 중국이나 그 이외 러시아 지역에서 특히 활동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명이 들 되어 왔죠. 그래서 이태준 선생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본인이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 절박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그렇게 지금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태준 선생의 어떤 그 케이스를 사례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발굴되지 않고 조명받지 못한 그런 많은 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여러 발굴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조명도 해야 되고 재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반병률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우 교수, MBC 경남 윤주화 기자, 고맙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떠난 먼 이국 땅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태준 선생. 지금은 형태조차 찾기 힘든 이태준 선생의 묘지 터라도 찾아서 그의 넋이라도 기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